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8일 공유해 주신 자료들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자료들 처음 딱 봤을 때 식료품 가격 이야기, 할리우드의 천문학적인 인수합병, 그리고 비디오 게임 아티스트들의 미래, 이 세 가지가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우리 삶의 모든 단계에 스며들고 있는 경제적 압박, 그리고 그 때문에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죠. 마치 아주 작은 톱니바퀴의 움직임이 거대한 기계 전체를 뒤흔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장바구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거대 미디어 기업들의 그 치열한 전쟁터, 그리고 창작자들의 고독한 작업실까지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개별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2025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하나씩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기계의 가장 작은 톱니바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모두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문제, 바로 식료품 가격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마트에서 닭가슴살 가격표를 보고 한참 망설였던 기억이 나네요. 단백질 챙기기가 정말 비싼 취미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바로 그 경험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디드뉴스 기사를 보면요. 이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무려 4명 중 3명. 네, 4명 중 3명이요? 네, 정확히 75.2%의 사람들이 식료품 가격 때문에 오락이나 여행, 의류 같은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였다고 해요. 이건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가정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75.2%라니, 와, 이건 그냥 사회적 현상이네요. 그런데 기사에서 더 흥미로웠던 건 현재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한 2.7% 수준인데 유독 외식물가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른다는 점이었어요. 그냥 막연히 다 비싸졌다가 아니라 유독 먹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바로 체감 물가가 높은 이유죠. 자료에 따르면 콜드브루 커피는 1년 새 8.2%, 햄버거는 5.7%, 브리토는 6.1%가 올랐어요. 전체 인플레이션율의 거의 두세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매일 사 먹는 것들의 가격이 이렇게 뛰니까 사람들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갑은 훨씬 얇아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것 이상의 압박이 식료품비,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의 아주 흥미로운 소비 패턴이 등장합니다. 기사에서 고단백 열풍은 여전하다고 하잖아요.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건강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싼 소고기 안심 대신 지방이 좀 더 많은 부위를 사거나 아예 단백질 함량을 높인 가공식품이나 프로틴바 같은 걸로 눈을 돌리는 트레이드 다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트레이드 다운이라는 현상을 저는 전략적 후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싼 걸 찾는 그런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건강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외식이나 브랜드 같은 다른 전선에서는 잠시 물러나는 아주 영리한 생존 전략인 셈이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적의 가치를 찾아내려는 소비자들이 마치 경제학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소비자들이 경제학자처럼 행동한다.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결국 장바구니 앞에서 한숨 한번 쉬는 게 영화관 티켓 예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나비 효과로 이어지는 거군요. 오늘 저녁은 뭘 먹지라는 고민이 이번 달에 영화는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직결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나비 효과가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할인 소매업체나 가성비 건강을 내세우는 가공식품 업계에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겠지만 반대로 여행이나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되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바로 그 순간에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인들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수천억 달러를 걸고 말 그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커지죠. 사람들이 오락에 쓸 돈 몇만 원을 아끼는 동안 저 위에서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는 거대한 콘텐츠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 무려 1,0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는 돈이 오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야후 엔터테인먼트랑 데드라인 기사를 보면서 정말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1,080억 달러라니. 솔직히 넷플릭스가 이기든 파라마운트가 이기든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 하나 바뀌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게 바로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리모컨 주인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0년간 유지되어 온 영화 산업의 근본적인 규칙, 바로 극장 개봉 윈도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주역은 스트리밍의 제왕 넷플릭스랑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의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은 파라마운트인데요. 만약 넷플릭스가 승리해서 HBO나 워너브라더스의 영화들을 손에 넣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 극장 윈도우를 대폭 줄이려 할 겁니다. 극장 개봉 윈도우요. 용어가 조금 생소한데 영화관 창문 뭐 그런 건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극장 개봉 윈도우란 영화가 개봉한 뒤에 다른 플랫폼, 그러니까 스트리밍이나 DVD로는 풀리지 않고 오직 극장에서만 상영되는 독점적인 기간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간이 한 90일, 즉 3달 정도였어요. 영화를 보고 싶으면 무조건 극장에 가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넷플릭스가 워너를 인수하면 이 기간을 17일 정도로 대폭 줄일 것이라는 공포가 극장업계에 퍼져 있습니다. 17일이요? 잠깐만요. 그럼 거의 2주 반인데 그 정도면 아, 저 영화 봐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깜빡하면 그냥 극장에서 내려가는 시간이네요. 어차피 조금만 기다리면 넷플릭스에 뜰 텐데 뭐 하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바로 그 심리를 노리는 겁니다. 기사를 보면 극장 산업은 코로나19랑 배우, 작가 파업이라는 그 기나긴 터널을 지나서 박스오피스 매출이 연간 85억 달러 이상으로 겨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이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산업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극장들은 재정적 압박 때문에 단축된 윈도우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영화는 극장에서 본다는 그 문화적 경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항해야 할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CNN 매각을 압박하는 변수까지 얽혀 있어서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문화와 정치까지 얽힌 매우 복잡한 체스 게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완벽한 폭풍이네요. 아래에서는 소비자들이 식료품 값 때문에 극장 갈 돈을 아끼고 위에서는 거대 자본이 극장이라는 공간의 가치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즐길지를 몇몇 거대 기업이 결정하는 세상으로 빠르게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구독료와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거대 자본의 논리가 우리가 100년 넘게 유지해온 문화생활의 패턴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이런 거대 기업들이 컨텐츠 제국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 동안 그 화려한 컨텐츠를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자료였죠. 크리에이티브 블록 기사는 비디오 게임 산업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데 감원 피로감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화려한 블록버스터 게임의 이면에는 창작자들의 눈물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 문제 역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팬데믹 시기의 오판이에요.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게임 수요가 폭발할 거라 예측하고 너도 나도 과도하게 인력을 채용했는데 엔데믹 이후에 예상만큼 수요가 따라주지 않은 거죠. 둘째는 경기 둔화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세 번째 요인은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사람이 아닌 AI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AI. 결국 여기서도 AI가 등장하는군요. 기사를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게임 아티스트들이 겪는 현실이었어요. 프로젝트는 줄고, 급여는 깎이고, 일자리를 찾는 경쟁은 훨씬 치열해졌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일부 아티스트들이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도자기나 조각 같은 전통 예술을 부업으로 삼거나 아예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디지털 창작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가장 아날로그적인 탈출구를 찾는 모습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그 부분이 현재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가장 진보된 디지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으로 흙을 빚는 물리적인 창작 활동에서 안정감과 가치를 찾는다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지금 일하는 아티스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산업의 미래에 대한 위협입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당장 성과를 내는 경험 많은 시니어는 유지하되 시간과 비용이 드는 신입, 주니어 아티스트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의 전문가가 성장할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과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체에 기술 위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당장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처럼 보여도 몇 년 뒤에는 산업 전체의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게다가 기사에서 Z세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선배 세대의 창작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시스템에 의해 착취당하는지를 보고 아예 게임 개발 분야로 들어오길 꺼린다는 내용이었죠. 꿈의 직장이 아니라 열정 착취의 현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팬데믹 시기만 해도 꿈의 직장으로 불리던 곳들이 이제는 감원 피로감과 적대적인 업무 환경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돕는 멋진 도구가 아니라 내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자로 인식되면서 창작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결국 소비자의 경제적 압박이 기업의 효율성 추구를 가속화하고 그 압박이 최종적으로는 창작 생태계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개인 창작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을 하나로 껴보니 정말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우리는 지금 모든 단계에서 압박이 가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들이 즐기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거대 자본의 효율성 논리에 의해 재편되고 있으며 그 산업의 심장부에서 일하는 창작자들은 기술과 경제 논리 속에서 생존 자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에서 시작된 경제적 압박이라는 그 나비의 날갯짓이 미디어 소비 방식의 변화라는 태풍을 거쳐 결국 창작 생태계의 기반까지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식료품, 미디어, 게임 산업은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제적 압박이라는 하나의 힘에 의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졌어요. 이 모든 압박은 결국 우리가 앞으로 보고, 듣고, 즐기게 될 콘텐츠 그 자체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의 핵심이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데이터, 그리고 AI 기술이 창작의 과정을 지배하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사랑했던 조금은 비효율적이더라도 대담하고 기발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변화하게 될 이야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